정각이 됐으니까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뒷문은 좀 닫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들이 산업 발표회를 작년 12월에 1회를 시작해서 원래 2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오늘도 우리 여기 참석한 학생들 분들 그리고 참여 교수님들 많은 노고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맺게 된 것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식수는 참석자 등록을 좀 끝낸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개회사 및 주요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민호 사무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박윤아 회장님 헤비스 구성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공모를 해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작년 1회 때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했다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런 감사패 전달까지 시작을 해서 산업 발표는 15시 50분에 진행을 하는데 한 팀당 15분씩 해서 2시간 총 8개 팀 진행을 해서 탑3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장학금 지급 관련된 평가를 해주신 분 앞에 계신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우리 인공지능학과의 정희철 교수님, 대학교 우리 중앙대학교 박인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성동대학교 김양인 교수님, 기술파트너사의 한보충 대표이사님,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주 참석자 소개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아무래도 우리 회장님, 회장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 이민호 사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VIP 센터 원장님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남기고 나중에 오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또 오늘 갑자기 무슨 디지털 관련된 미팅이 있어가지고 중간쯤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 소개를 마치고 우리 단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의미 있는 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이민호입니다. 오늘 이게 장마가 시작되는 오늘 날에 이런 행사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멀리서 또 이렇게 평가를 위해서 와주신 분, 또 회사 관계자분, 또 열심히 과제에 참여했던 학생분들, 또 과제 여러 가지를 이끌어주셨던 회사 관계자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행사가 지난번 1회 때는 경북대 안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2회는 이제 여기 와서 디지털 우리 알파시티에 와서 DIP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화두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을 쓰고 싶어 하는데, 실제 이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잘 빨리빨리 이제 커지지도 않고,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 수요가 또 충족이 되지도 않는, 또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이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디지털 혁신 인력 양성 사업,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첨단 융합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특히 인공지능 분야 전체 한 8개의 분야 중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저희가 이제 전남대랑 같이 해서 7개의 대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큰 사업을 지금 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 경북대에서 주관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체 인력 부분을 필요한 문제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탁상 공론으로 그냥 시뮬레이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인력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보는, 그리고 저희가 배출한 인력이 마치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돈을 주고 사는 형태처럼 우리가 만드는 솔루션이 그 정도의 가치로 쓰여질 수 있게
또는 인재도 그런 인재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키워보자 하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고 1차 굉장히 큰 성공을 저희가 했었고 거기서부터 기술 이전이나 그 다음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에요. 불과 1년 내지 2년간 갖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일종의 POC나 POV 단계를 넘어서서 이거 괜찮다, 기술에서 돼가자 하는 형태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프로미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8개 팀이 열심히 우리 교수님들 또 대학원생들을 멘토로 해서 열심히 또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김을기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몇 개의 기업들이 또 그 성과물에 대해서 기술 이전 내지는 산업 과제로 이어나가려고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제대로 잘 정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결과물을 몇 달 동안 4달 정도 고생한 결과물을 발표할 건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인공지능 처음 시작한 1, 2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기술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년만 공부를 해도 이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시고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물을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증명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여기 열심히 해준 학생들 가장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미래에 큰 가능성이 큰 인재로 커졌으면 좋겠다, 커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윤아 대표님께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경 아시스트 협회 회장 박일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자리까지 경북대학교에서 이민호 단장님 비롯해서 김민경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학생들과 우리 기업들과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라든지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셨고, 저희 회사도 뭐 AI 하는 회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AI 하는 회사는 가장 중요한 인재죠. 근데 인재는 그게 또 이 산업적인 최근에 AI가 GPT-4 원래 또 4가 새로 나면서 작년 11월 달에 3.0 나오고 올해 또 4.0 4버전 나오면서 이게 많은 AI가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은 좀 변화가 이런 것도 당연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 과제로 해서 풀어가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연결력, AI는 이제 연결력, 순수 AI보다는 AI를 가지고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그 부분을 풀어가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전 그 대학하고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평가 발표를 하고 오늘도 멀리서 또 지금 이제 전남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심사위원님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투자하신 분도 계신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도 회사에서는 좀 처음에 우리 회사가 우리가 처음에는 사이버 보안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AI가 우리 회사는 ABC 하는 회사거든요. 우경정보기술 회사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하는 회사인데 이 확장성을 가져가는 건 절대적으로 이제 산업 과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발을 하고 개발된 인력들이 석사 또는 박사학위 되는 인력들 학부생까지도 회사에서 진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까지 해서 대학에서 기업까지 연결되는 이런 게 하나의 이제 성장 사다리 형태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가 이 자리에 뜻깊은 자리가 안 되겠나 하고 가장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모범된 사례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학에서 상당히 감사히 드리고 여기에서 참여하는 학생들도 감사히 말씀드리고 학생들이 이제 AI나 산업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학생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게 AI라는 산업 영역이에요. 되게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물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씩 문제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잘 만들어간 것 같고 이게 지금 기업하고 아까 연결되는 까지 간다는 게 수익 모델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이제 표본 모범적인 사례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대학에서 앞으로 좀 예산을 좀 더 좀 기업에서 좀 지원하든지 해서 예산을 더 반영을 좀 많이 시켜서 좀 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참여하는 기업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지역에 우리 정말 알파시티의 기업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지역 기업들을 같이 성장하면 모든 수도권에 좋은 기업도 있지만 지역에는 소리 없이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업을 좀 들어가서 같이 좀 해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 자리에 보면 알겠지만은 또 여기 우리 대구가 보면 또 5대 산업 중에 ABB 산업이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뭐 많은 2조 2천억 투자를 지금 이제 하겠다고 지금 이제 해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국가 사업이라든지 R&D라든지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와서 국가 미래를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좀 이뤘으면 좋겠고 우리 기업들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그 꿈을 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요 뒤에서 지금 이제 김윤 우리 원장님 이 자리 요 계시는데 뒤에 저 앞에 오셔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도 지금 여기에 산업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지만 언제든지 산업에서 고민거리라든지 이렇게 알고 싶으면은 기업에서 그냥 서성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대경 ICT 협회 회원사들은 여러분들하고 대학하고 늘 항상 네트워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제 있으면은 혹은 좀 학생들 가서 뭐 밥 사달라면 밥 사줄 테니까 언제든지 오픈시킬 마음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협회를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거기 기업들하고 그 대표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면은 네트워크 잘 해줄 테니까 항상 협회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협회장님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소개를 잠시 안 오셔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DIP의 센터장님이 김유현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맞이 해주시고. 지금 이민호 단장님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보고 전에 제가요 저희들 아주 좋은 얘기를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차를 시작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확산하고 있는 한 개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기술 이전은 한 건 정도 했는데 요거는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으로 한 6억 2,5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같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오늘 성공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개시키고자 하는 회사는 강명테크고요. 사장님이 아주 젊으실 때부터 사업을 하셨고 또 기술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희들 인공지능학과 참여 교수님하고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강명테크 산업혁명을 통해서 강명테크는 수어 인식 안내 시스템 개발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핵심 알고리즘을 경북대학교에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키오스크 외형과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영업은 강명테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정식으로 이번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한번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수주를 이번에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적인 역할을 했지 않았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산학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대경 ICT와 협력을 해서 뭔가 향후에 국가 사업에 기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오늘 한번 그 뜻으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박수에 끝나지 않고 제가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좀 읽어드리고 우리 대표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소속 강명테크 대표 정정호 인공지능 산업 프로젝트 성공적인 수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내용들을 좀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비를 받으시는 기사의 뛰어난 업적과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경북대학교 많은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잠시 대신 전달했고요. 근데 백인관 뒤쪽에도 우리 단장님께서 이거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회장님 이번에 미리 받으실 때 사진만 한번 다시 그러니까요. 사진 찍어주십시오. 네, 내용은 같습니다. 이해동무, 네, 우리 협회장님께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사진만. 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시간 관계상 협회장님 일정 때문에 그 협정서도 이번에 같이 사진 찍고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술교류 및 산업협력 협정서 대구 경북지역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 산업단과 학술 산업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대경란 CT와 이 대학 협의회를 설립하고 아래와 같이 학술 교류 및 산업 협력을 추진할 것을 협약합니다. 네, 오늘 날짜로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마무리할 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사진 때문에 일찍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업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팀부터 나오셔서 자기 팀명 그리고 그리고 팀원들 소개해 주시고 진행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기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발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1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조 이미지 퓨리파이 팀으로 발표자 조지원입니다. 저희 팀은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적용한 펌프 내부 이미지 인식 기술 개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펌프 제조 회사인 그린텍 기업과 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린텍 기업은 이물질 감지 기능이 들어간 펌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렇게 펌프에 물이 흡입될 때 같이 이물질이 유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물질을 유입하게 되면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고 자갈과 같은 충격성 물질이 유입하게 되면 펌프가 파손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이물질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전경 분리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경 분리 기술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로 환경이 변할 때마다 스레시홀드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가 부족하여 물의 환경에 따라 이물질 유입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딥러닝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이 변할 때마다 스레시홀드 변경이 없도록 하고 영상 데이터를 이미지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데이터셋을 확보하여 정확도와 속도 개선을 목표로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객체 탐지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최근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방법론들은 두 가지 확장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딥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요구하거나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KNN 알고리즘의 경우 테스트 시간에서 모든 전체 학습 데이터셋을 참조하게 되어 시간 및 공간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장성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이상객체 탐지 알고리즘 개발에 어려움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딤 모델링은 사용하여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딤 모델링이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데이터셋에서도 보관 기술을 사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데이터를 예측하는 이상 탐지 모델 기술입니다. 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특징이 앞서 말한 확장성을 완화시켜서 낮은 메모리와 낮은 시간 복잡도를 가져 산업 현장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 파딤 모델을 솔루션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기업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프레임 중에서도 유효한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이상 프레임과 정상 프레임 두 가지로 레이블링하여 6,900개의 데이터셋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CNN 기반의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었을 때 48%라는 다소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작은 기포와 물방울들이 이물질로 판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운딩 박스를 도입하여서 특정 크기 이상만 이물질로 판단하도록 하여 기포와 물방울과 이물질을 구분지으었습니다. 이후 다시 딥러닝을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았을 때 74%라는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성능을 올리고자 학습 데이터셋을 검토하였을 때 모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데이터셋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또 다시 딥러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94%라는 성능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펌프 내부의 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정경분리 기술을 대체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따른 트레시홀드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이물질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펌프의 수명 향상 및 성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예측 시스템을 통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딥러닝 기술은 자동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와 개선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물질 환경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향후 이물질 크기와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유리한 파딩 모델링을 사용한 비전 기술은 확장성이 좋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제품의 규격과 치수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류하여 품질 검사 자동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 기술을 사용한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 향상과 품질 향상으로 기업은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는 거죠? 네네. 보통 데모 있고 없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하니까 평가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완성도는 데모까지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목표 지금 해놨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여기 기업 그린텍하고 미팅을 할 때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어떤 이물질,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이물질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는 건지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게 있는지 하나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이거를 이제 사업화하려고 했었을 때 그 목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협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서는 나노통합과 보루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측에 어떤 다른 이물질 데이터가 없는지 물어봤을 때 이제 고객사가 공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얻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물질에 대한 되게 광범위하여서 저희가 제공받은 나무통합과 보루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성능은 대조군이 없어서 저희가 따로 딱히 목표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펌프에 사용되는 카메라죠? 비전 센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펌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펌프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큰 펌프도 있고 작은 펌프도 있는데 거기 펌프에 유입이 될 때 카메라가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카메라는 원래 그린텍 측에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물질 판단은 정경 기술 분리 방법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그 회사에서 설치를 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펌프에 모두 다 설치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력값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거기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냥 데이터를 받아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CNN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건지, 좀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펌프에 카메라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린텍이 따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연장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그러면 그 이물질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체적인 프로세스상에서 그 이물질 제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물질이 이제 들어왔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기업 측에서 모터를 멈춰서 이물질을 떠내거나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기존의 비전 기술하고 비교해서 인공지능 기술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하는데, 요거 한 단계가 더 들어가면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몇 가지 어떤 비교할 만한 알고리즘과 비교할 만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뭐 그런 건 없나요? 객체 탐지에 또 되게 유용한 욜로 V5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특정 상황, 예를 들어 도로 같은 상황이면 차면 차다, 사람이면 사람이다, 이렇게 객체를 탐지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희 펌프의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올지도 사실 광범위하고, 따라서 이물질이 들어왔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저희는 욜로 V5보다 이런 이물질을 이상 객체를 판단하는 데 더 유리한 파딘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욜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오브젝트를 미리 정의를 해놓는 것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다른 이물질에 대해서 혹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다른 이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이 나올까요? 일단 펌프 내부에 내장된 카메라 데이터라는 자체가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가 따로 그 다른 데이터를 얻는 거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받은 데이터 외에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따로 테스트는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한번 추후에 한번 확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물질을 조금 다양한 이물질로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게 과연 워킹하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네, 저희도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이물질 데이터가 있다면 그 이물질에 대해서 객체 탐지도 하고 이물질 크기와 종류까지도 판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미지 프로세싱 안 하고 그냥 전압의 어쨌든 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전압의 부하라든가 수압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영상 처리 안 하고 그냥 DNN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되면 모터에 센서를 부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는데 좀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그린텍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카메라는 특수한데 일반적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졸루션은 안 좋고, 기존에 판공대에서 했던 거 정면 분리 방법에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타겟은 99%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물질은 한 두세 개가 줬는데, 이게 좀 더 가능성을 보이면 야간에 있는 상황, 지금 낮에 있는 상황인데 야간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물질을 줘서 디텍션을 하자마자 모터를 바로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죠. 왜? 나중에 전압으로 확인하면요, 로드 걸려가지고요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요. 오늘 여기 그린텍에서 나오셨는데 뭐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에 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아니면 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좀 부족한 점도 있긴 한데,
이물질을 감지를 한다라는 목적은 부하가 걸렸을 때 정지를 하겠다는 목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걸린다는 거는 별이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인플레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캐비테이션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습니다. 부하만 판단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펌프를 가동을 멈추고 드러내서 게이트를 한다라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을 하기 위한 카메라고 일반적으로 펌프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펌프에 장착되는 수중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 그린텍만 가지고 있는 특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도 처음 받아보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결과물은 좋게 나와서 저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족했다고 오늘 말씀. 그러면 지금 오노멀리에서 디텍션 할 때 오노멀리 밑에 이게 다시 세부적인 분류를 또 하나요? 아니면 오노멀리라는 걸 그냥 세부적인 분류가 사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그 분류를 한다는 거는 걸리느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통과가 안 된다면 걔가 이제 점점 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펌프가 손상이 되는 게 아니고 파괴될 정도로 손상이 가기 때문에 얘가 통과가 되는 이물질은 지금 저희 그 센싱 데이터들은 5초 이내에 통과되는 것들을 다시 경고청을 알람을 끄게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하면 없는 말이 종류가 중요하지 않으면 정상 상태만 학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원클래스 문제라고 하는데 그 개발한 학생한테 코멘트를 한다면 또 회사에도 제가 막 드리고 싶은 제안은 없는 말이 종류가 중요하지 않으면 보통은 어떤 불순물이 들어갈지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학습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정상 상태만 학습을 하고 나머지 정상 상태가 아닌 것만 디텍트하기 쉬울 거예요. 그걸 이제 파셜 익스포즈드 문제라 그러고 그걸 원클래스 문제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모델을 나중에 좀 더 임프루브 하려면 그 원클래스 문제로 해서 파셜 익스포즈드 문제를 푸는 머신러닝 기술이나 딥러닝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문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조금 더 논의는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우리 그린텍 사장님하고 얘기 나누시는 걸로 하고 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2조도 마무리 쳤습니다. 여기는 AI 기반 맞춤형 골프 스윙 진단 시스템 개발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를 맡은 이수종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AI 기반 맞춤형 골프 스윙 진단 시스템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 주제 소개 및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두 번째로 프로젝트 방향성 및 개발 진행 과정, 세 번째로 테스트 결과, 네 번째로 추후 개선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제 소개 및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맞춤형 골프 스윙 진단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만든 맞춤형 골프 스윙 진단 시스템은 정해진 학습 프로그램이 아닌 AI를 기반으로 여러 선수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자세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앱은 특정한 프로 골프 선수를 넣어도 그 학습한 프로 골프 선수가 아니면 조금 부정확한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만든 진단 시스템도 아직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와 자신을 비교해보고 좋아하는 선수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점이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작동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8개의 자세로 구별되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순서대로 스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윙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8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동작을 구하기 위하여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의 자세에서 확률값이 가장 높은 프레임을
8단계의 자세로 추출하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추출한 8개의 자세에 대하여 스켈레톤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의 관절 부위를 탐지하여 각각의 점들을 선으로 이어주는 형태입니다. 이 스켈레톤들로부터 저희가 비교에 사용할 각도를 추출해내고 이를 프로골퍼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방향성 및 개발 진행 과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진행 방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골프 자세를 파악할 수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기터브에 나와 있는 그 논문을 찾아보고 기터브에 나와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원하는 선수와의 비교를 위해서 스켈레톤에 나와 있는 키포인트들을 저희가 따로 추출하고 그거의 각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코드를 만들었고, 저희의 영상을 직접 찍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동영상에서 8단계의 자세를 추출하는 그 모델인 스윙넷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 사용된 스윙넷이라는 모델은 모바일넷의 LSTM 구조를 더한 모델입니다. 이 스윙넷의 모델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설명해보자면, 처음에 모바일넷의 동영상의 각 프레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넣어주게 되고, 이 모바일넷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특징 벡터들을 다시 LSTM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 LSTM의 아웃풋이 완전 연결 계층으로 이어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하여 그 9단계의 클래스로 해당된 확률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모바일넷이 사용된 이유는 이 모바일넷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을 고려하여 경량화된 딥러닝 모델 중 하나이며, 저희도 또한 추후에 서버 환경이 아닌 모바일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넷을 사용하는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모바일넷과 더불어 LSTM 구조가 사용된 이유는 그 단일 프레임만으로는 그 프레임이 그 8단계의 자세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LSTM 구조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한 개발 도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먼저 GPU 서버에 저희가 필요한 가상 환경을 구축해놓고 주 언어인 파이썬과 파이토치를 이용하고 영상 처리에 사용되는 오픈CV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400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사용하였고, 저희가 프레임 단위로 구별하기 때문에 390만 개 정도의 프레임을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표에서 보다시피 남자, 여자, 그 드라이버 골프채 종류, 그리고 정면, 측면, 마지막으로 동영상의 슬로우 버전과 그 정상 속도 상태, 이렇게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실험한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저희가 한 것은 스켈레톤으로 연결된 부위 사이의 각도를 구했습니다. 모델에서 나온 값이 실제 값과 같은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먼저 코드를 통하여 저희가 각도를 구했고, 저희가 구한 사진에서 실제 각도계를 한번 대봐서 저희가 구한 값과 각도가 실제로 같은지 비교해 보는 과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비교한 부분은 오른쪽 무릎 각도가 152도인데 각도계를 된 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가지 자세 각각에 대한 각도를 측정해서 원하는 프로골퍼와 비교해보는 과정입니다.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희는 각각의 단계의 모든 각도를 비교하기보다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의 각도만 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시로 이번 어드레스 자세에서는 그 골반 쪽 각도와 무릎의 굽힘 정도를 나타내는 두 각도를 중점으로 비교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골반 쪽 각도를 나타내는 앵글 7과 무릎 각도를 나타내는 앵글 8을 비교 분석에 사용하였고, 타이거 우즈의 무릎 각도는 앵글 7에 보면 137도이지만 저의 자세에서 보면 앵글 7의 각도가 166도로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값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앞에 말한 것처럼 어드레스 자세에서 중점적으로 볼
골반과 무릎의 중점으로 차이를 비교해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자세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수정 방안을 말해줍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골프 스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D 구조에서는 스켈레톤의 가려지는 부분이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좌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정면이 아닌 경우에는 측면 각도가 실제 각도보다 크거나 작게 나와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3D 형태의 스켈레톤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최신에 나온 논문을 토대로 3D 형태의 스켈레톤을 사용하려 해보려 했지만 첫 번째로 모델이 저희가 너무 무거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실시간에 가까운 동영상 처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추후에 사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골프에 대해 지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은 모델에 적용했을 때 모델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시험 테스트를 위해 저희의 동영상을 넣고 모델에 적용시켰을 때 저희의 자세가 너무 프로 골퍼에 비해 부정확하였기 때문에 8가지 자세가 정확히 추출되지 않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용한 모델의 골프 DB가 프로 골퍼들에게 너무 오버피팅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 AI 기반 맞춤형 골프 스윙 진단 시스템은 프로 골퍼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일반인들의 자세도 학습시켜 자세가 처음부터 좋지 않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 기반 맞춤형 골프 스윙 진단 시스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스템을 앱으로 만들어서 시스템 앱으로 지금 자기 동작 분석하고 원하는 모델 자세 교정이니까 그렇게 평가위원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거 양해해 볼게요. 네. 평가 점수 잘 받아드리니까 잘 한번 보시고 조금만 여기 보실 동안에 좀 기다려 주시죠. 혹시 부연 설명할 게 있으면 앱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평가위원 좋습니다. 여기 완성도가 작년에 우리 각교수님 보셨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까지 못 갔는데 이번에는 좀 분발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 패척에서 이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3D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도라는 거는 2D 이미지상에서 이제 이 뷰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3D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혹시 그러면 지금 핸드폰에 탑재를 했잖아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사실은 카메라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D로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혹시 미래에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은지 3D 쪽으로 그 혹시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면. 저희가 그때 참고했던 논문은 그 올해 초에 스탠퍼드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 그 영상 같은 경우에 카메라 한 대인 영상도 3D로 바꿔주는 그런 논문이라서 그거는 적용한다면 이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어쨌든 3D 상에 어쨌든 이런 사람의 모델링이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D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어프로치는 괜찮아요. 추후에
개발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골프 자세를 잡아주는 솔루션이나 제품들이 진짜 많아요. 뭐 골프채에 달려있는 것도 있고 휘두를 때마다 골프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측정해가지고 그 사람의 자세를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골프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따라서도 또 데이터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이게 개인이 사용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서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스켈레톤을 잡는 게 되게 어렵고 겹치는 거에 따라서 관절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가 되게 좀 의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개인이 사용했을 때 뭐 앞에서 찍을 수도 있고 옆에서 찍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스켈레톤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이 사람의 자세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든 생각인데 타이거 우즈랑 저랑 키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세도 달라지거든요. 골프채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관계가 있는 앞에 신세면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또 연장선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그 골프 스윙 진단 시스템을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한번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앞에 시스템들이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쉬운 점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는 다음에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적인 관점에서 이 시스템의 수요자가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그 수요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아마 각 이렇게 실내 골프장이나 이런 쪽에서 그 골프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 골프 강사들이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쓰고 그분들이 어떤 기록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좀 교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그 수요자로서 어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이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한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목표하고 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밀 그 협약 때문에 여기서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맞춰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앱들 보면 골프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600억 정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600만 원 이제 사업단 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이제 더 많은 순이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해서 만든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회사가 어디예요? 회사인가요? 여기 와 계시나요? 뒤에 계시네요. 저기요. 제가 하나 제안은 이게 이제 사실 잘 됐는데 물론 우리 교수님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한 후에 나는 그러니까 모바일 골프 코칭 같은 형태로 자 당신 지금 이게 코치가 하는 역할이 말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 당신 지금 왼팔이 어떻다, 또 더 올려야 된다, 왜 목이 좀 잘못됐다 하는 형태로 뭔가 설명이 좋아지면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스켈레톤 보고 그 다음에 쏘하신 거지 그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나중에 개발을 진행하면 정말 그 코칭 앱 형태로 코칭 앱 형태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한번 잘 좀 진행을 해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타임시스템의 노영도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시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타이우즈와 남아의 스윙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모든 신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골프 스윙이라는 개념이 어떤 스윙 모델을 기존에 있는 어떤 AI에 정형화된 그 모델 기반으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윙 모델을 선택하고 선택한 스윙 모델에 대한 부분을 스케일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골격을 잡아주고 그게 나의 AI의 코치가 되는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스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와의 차이점을 나타내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별로 남아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표현은 안 됐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표현을 할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있었는데 일단 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두 개 프로젝트밖에 안 하는데 시간 1시간 나가는데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뒤에 더 괜찮은 프로젝트 많으니까 앞에서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가서 참고로 여기 타임 시스템은 기술 이전하겠다고 오늘 오신 거고 저녁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기술 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공동개발까지 어떤 것이냐 이걸 4개월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기에 너무 학부생들도 시간이 모자라고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POC 개념이라는 말 알려드리고 그걸 검증한 거는 기술 이전하겠다라고 오셨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평가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조 고생했습니다. 3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AI 코스 산학협력 프로젝트에서 CCTV를 활용한 트래핑 및 행위 분석을 주제로 활동하는 캐벨법적 팀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사용한 기술과 성능 지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수행 내용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선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리테일 아포칼립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리테일 매장을 의미하는 리테일과 종말을 의미하는 아포칼립스가 합쳐진 현재 리테일 매장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현재 온라인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인 리테일 매장을 앞지르며 크게 성장하며 왼쪽 미국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리테일 매장의 폐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난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돌아오며 리테일 매장의 폐점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리테일 매장은 온라인 매장이 가지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리테일 아포칼립스 시대에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오프라인 매장의 리포지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 중에서 소비자 데이터 집합소로의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경로 분석이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현재 빠르게 성장 중인 컴퓨터 비전 기술을 CCTV 영상에 적용하여 매장 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 IP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를 통해 매장 내 사람들을 디텍션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리테일 매장에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데이터와 또 구매 경로 분석을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전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혹시 지능형 영상 분석을 지원하는 기존 제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최대 약 19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IP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는 약 14만 원 정도로 95%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 카메라는 매장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는 것에는 더 적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P 카메라 영상을 통해 매장 내로 들어오는 사람을 카운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60도 카메라 영상을 통해 매장 내 사람들의 드웰 타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시간적 제약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유사한 선행 연구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통해 교통량을 측정하는 연구가 있어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에 욜로 V7을 그리고 오브젝트 트래킹에 딥소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해당 연구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코드를 많이 레퍼런스하여 구현했습니다. 추가로 프로젝트가 실시간 환경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2스테이지 디텍터보다 속도가 빠른 1스테이지 디텍터인 욜로 V7이 적합할 거라 더 확신을 가졌고, 전체 개발은 코렉 프로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모델 설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욜로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헤더 부분만 추가로 파인 튜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인 튜닝이 뭐냐 하면은 기존의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새로운 목적에 맞게 조금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지표로는 세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MAP로 오른쪽에 있는 저 그래프 이미지와 같이 BR 커브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리콜입니다. 리콜은 그라운드 트루스분의 트루 파지티브로 모델이 탐지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지표는 FPS로 초당 몇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언더 아머 매장의 CCTV 영상으로 입장수를 카운트하는 30분짜리 입구 영상 하나와 또 드웨이 타임을 계산하기 위한 25분짜리 360도 영상 2개입니다. 한 프레임 사이에 그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서 프레임별로 추출해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헤드 카운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모델이 사람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디텍션이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모델을 수정한 것은 없고, 현재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 사진과 같이 영상에 저희가 선본을 그어서 그 선본을 넘어오는 사람 카운팅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코드 중 일부입니다. 왼쪽에 있는 함수들은 CCW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본을 크로스했는지 체크하는 함수고, 오른쪽은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 함수로 처음에 선을 하나 끄었을 때는 오차가 많아서 선을 2개 끄고 그 선 2개를 통과하였을 때만 안으로 카운트하는 걸 판별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FPS를 통해 솔루션이 어느 정도 처리 속도가 나오는지 확인하였고, 프레임당 평균 5ms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조금 더 느릴 수 있지만 초당 24프레임 정도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당 200프레임이 현재로 충분하다 판단했습니다. 실제 적용한 영상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람에 대해 디텍션이 잘 되고 또 선 두 개를 크로스했을 때만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걸로 카운팅이 됩니다. 또 직접 영상을 보며 저희가 체크를 해본 결과로 리콜이 대략 99% 정도로 마네킹을 제외하면 디텍션은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 두 개를 이용해서 아까 들어오는 분들을 체크했지만 또 나가는 분들은 체크를 하지 않아서 왼쪽 위에 펄슨 카운트가 올라오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매장 내에서 고객들이 어떤 구역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아내는 것으로 이를 360도 카메라에서 드웨이 타임을 계산하는 것으로 구현했습니다. 드웨이 타임이란 일정 구역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매대나 진열품 주변에서 사람들이 긴 시간 서서 구경하기 때문에 관심도를 추정하기에 좋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 같이 보라색 선을 구역별로 그어서 구분했고 오브젝트가 저 구역 내로 들어오면 들어와 있었던 프레임을 측정해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먼저 기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저희가 그린 그라운드 트루스이고요. 오른쪽이 기존의 모델로 만든 결과입니다. 볼 수 있듯이 특히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잘 디텍션하지 못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모델이 좋은 정확도를 여기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 부분에 추가적으로 라벨링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출한 데이터는 1대1 대 8로 나눠서 트레인을 진행하였고, 학습 과정에서 앞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리콜과 MAP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리콜은 0.6 정도 그리고 MAP는 0.65 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인 튜닝 후에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 사람으로 판단하는 스레시홀드 값을 바꿔보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왼쪽이 파인 튜닝을 하지 않은 기존 모델이고 오른쪽 3개가 파인 튜닝한 다음에 스레시홀드 값을 아래 적혀있는 0.5, 0.6, 0.7 값으로 바꿔보며 결과를 확인한 것입니다. 0.6으로 했을 때가 제가 직접 눈으로 세어봤을 때 0.85 정도의 리콜 값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돌렸을 때 나오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왼쪽 숫자들은 저 보라색 선의 각 꼭지점들로 영역의 좌표들입니다. 이 좌표들을 모델해 주면 오른쪽과 같은 파일을 하나 생성합니다. 저 파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가 아이디 번호로 각 디텍션한 사람들의 번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괄호 안의 숫자들은 각 구역에서 그 사람이 머무는 시간을 총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적용 영상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기존의 모델이 영상 아래 부분에 있던 사람들을 잘 디텍션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향상된 디텍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깜빡거리는 바운딩 박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본 바로는 딥소트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서 어느 정도 동일한 아이디로 다시 디텍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객의 성별과 나이대를 판별하는 기능입니다. 매장에 더 추가적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아직 활발히 연구 중인 분야라 아직 실제로 적용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태프 제외 기능입니다. 현재는 스태프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직원복, 스태프의 복장을 이미지로 트레이닝 더 시켜서 학습시키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CTV 영상 분석을 하는 케이블 법적 팀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써가지고 했을 때 한 65% 정도의 MAP가 나오게 되는데 그 MAP가 얼마나 우수한지
혹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사업화를 진행을 하려면 뭔가 이런 사실 65%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타깃이 뭔가 리콜이 중요한지 아니면 프리시전이 중요한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뭐 MAP가 65여도 쓸만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MAP 값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아직 좀 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한 데이터는 뽑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면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콜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프리시전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뭐 배경에서 오브젝트가 검출이 되더라도 사람을 잘 잡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을 놓치더라도 배경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건지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것은 배경에서 잘못 디텍션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체 같은 거를 사람으로 잘못 잡아도 그 물체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웨이 타임을 계산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는 건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된 내용을 들었어요. 퍼스널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템 제목은 트래킹 및 행위 분석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 행위가 어떻게 연계되고 왜 가게가 오프라인 가게가 폐업을 어느 정도의 가중치가 있을 때 폐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욜로 7을 이용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폐업했을 때 이런 문제, 행위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이 행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가게가 폐업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생각했던 건 매장에 더 많은 현재 놓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런 폐점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얼마나 많은 이런 트래킹에 관련된 원래 그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다 카운터를 하거든요. 각각 유흥가든가 이런 데서 부동산을 사기 전에.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와 통해서 이런 이제 자동적으로 그때 사람 사가지고 앞에서 막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트래픽이 많이 있는지 또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서 매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이 가게가 어떻게 폐업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가면 되게 좋은 솔루션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앞에 발표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의 어떤 유사 서비스라든지 제품과 비교를 좀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선행 그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누구한테 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수익 모델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면서 이런 분석 솔루션이 역으로 또 개발이 되면 좀 더 사업화 모델이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잘 하는 회사이기도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비전 AI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매장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우선적으로 이제 아까 선별 분석이라서 여러 가지 하는 거는 현재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의 이런 쪽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걸 일단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 뭐 그래서 뭐 비식을 처리한다라든지 데이터만 축출하고 비식을 처리한다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에 대해서 유출된 부분이 이슈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비식별 처리하고 데이터만 축출하겠다. 뭐 아까 남성이 여성 이제 성별 분석 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전 AI에 대해서는 가장 장점을 못 잡은 페이스백이 보여요. 포인트를. 왜냐면 매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뭐 물려는 게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오시면 옷 색깔 주로 어떤 색깔 주로 있는지 우리 매장에는 주로 오는 사람이 상의 블루 색깔이 많이 있고 할색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든지 사용자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AI 예측 모델을 만들어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걸 좀 추가로 좀 이제 만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품성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를 하면서 데이터 서비스까지 많이 줘야 되거든요. 비전을 해서 뽑을 수 있는 거 최대 뽑아줘야 되는 그걸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나 사업선택이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프로젝트는 언더아머 매장의 실제 데이터고 참고로 언더아머는 지금 글로벌 회사고 한국에도 있지만 현재 여기 서버가 윈도우즈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DLL이나 파이썬을 올려서 현재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를 재사용하고 IP 카메라하고 그리고 이제 뭘 이용하느냐 어떤 매장에 들어왔는데 몇 명이 들어와서 실제 구매율에 영향을 마케팅 효과가 있는지 이 팝 주도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어떤 매장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지 이런 것도 찾아내서 효율 옵티마이제이션해서 이제 폐점하는 매장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 전략을 짜기 위한 마케팅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조 마치고 4조 들어가겠습니다. 사조 발표 안녕하세요. 4조 갱년기 건강관리 AI 기반 대화형 챗봇 개발 기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회사 리소프트는 이렇게 버튼 형식의 보시면 저렇게 챗봇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버튼형 기반의 챗봇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정적인 답변만을 이렇게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만 주제에 벗어난 질문을 해도 지금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 팀은 기존의 시나리오형 챗봇에서 대화형 챗봇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아무래도 갱년기 건강관리 헬스케어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형 40, 50대 여성분들을 위한 고위층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챗봇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화형 챗봇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형 챗봇으로 개선을 한 이유는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은 틀에 정해진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화형 챗봇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유창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주제에 벗어난 질문을 하여도 조금 더 유창하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질문에도 강건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 챗GPT AI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챗GPT API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는 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챗봇 예상 시나리오 데이터를 질문 한 쌍 그리고 답변 한 쌍 이렇게 데이터셋을 조합하여서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답변 성능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저장해둔 예상 질문 데이터셋과 그리고 답변 질문 데이터셋을 DB에 저장해 놓고 사용자의 인풋에 맞게 가장 유사한 예상 질문 3개를 뽑아 챗GPT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굳이 챗GPT만 해도 유창한 대화가 가능할 텐데 이렇게 굳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챗GPT는 아시다시피 좀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포함하여 그것들을 DB에 저장해둠으로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정확도를 부정확하지 않고 전문적인 의학적인 답변으로 성능을 이끌어 올릴 거라 기대하고 만들었습니다. DB의 예상 질문 데이터와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텐스 벌처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챗GPT를 활용하지 않고 센텐스 벌처라는 모델만을 사용해 DB에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 중에서 사용자의 질문과 가장 유사한 질문을 뽑아서 이것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여 챗GPT API로 합쳐서 입력값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연한 답변 생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인 챗GPT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게 하는 문장과의 유사도 측정을 하게 해주는 센텐스 버튼을 사용하여 모델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저희 리소프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트리 구조의 시나리오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에 한정된 답변만을 하고 트랩워킹 답변을 한다는 한계를 가져서 저희는 이렇게 챗GPT를 활용하면서도 전문적인 갱년기 예방 지식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답변 성능을 생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존의 전문적인 갱년기 예방 주제의 질문과 이 답변을 전문적인 갱년기 예방 주제의 질문과 그리고 그에 따른 답변을 DB에서 찾고 그 답변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챗GPT의 입력값으로 전달합니다. 즉 DB의 답변 데이터 플러스 사용자의 원 질문을 챗GPT의 입력값으로 넣고 전문적이면서도 유창한 대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DB에 있는 기업체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의 개수가 먼저 적기 때문에 한정적이어서 커뮤니티 플랫폼 하야에서 약 700개 가량의 갱년기 관련 Q&A 답변 데이터셋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때 답변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답변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유사도 측정을 위한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닷펄슨과 닷스피어맨과 같이 닷펄슨과 스피어맨의 상관계수라는 좌표로 나타냈을 때 꽤나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문장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모델로는 센텐스 버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DB에서 추출하는데 3개에서 5개까지의 유사한 질문의 답변을 추출해냅니다. 센텐스 버트, 저희가 사용한 센텐스 버트라는 모델은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버트라는 모델을 거쳐서 거기서 풀링된 레이어를 추가한 것인데요. 버트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단어만의 그런 인베딩 값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풀링하여 문장들이 인베딩 값을 출력하도록 하여 각 문장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역시 문장들 간의 유사도 값을 결국엔 판단하기 위하여 문장에 대한 인베딩 값을 반환하기 위해 센텐스 버튼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이런 센텐스 버튼을 파인 튜닝하였는데요. 저희는 보시면 question과 answer 이렇게 한 쌍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퀘션과 앤서가 한 쌍이 들어오고 이것을 컨텍스트로 생성되었을 때 하나의 이런 질문이 쌍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한 무리에는 한 가지의 그런 거기에 유사도가 강한 그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유사도가 떨어지는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포지티브한 이렇게 유사도가 좀 큰 질문과는 이렇게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유사도가 낮은 그런 다른 질문들은 이렇게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형식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한 결과 성능 지표로는 검색 엔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MMR 스코어를 사용하는데요. MMR 스코어를 통하여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약 0.1 성능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질문을 추출하고 하는 알고리즘을 거쳐서 개발하다 보니까 챗GPT를 통해서 생성되었을 때 고객이 느끼기에는 조금 체감하는 그런 체감 성능이 조금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버퍼링 형식으로 챗GPT처럼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출력하기에 체감 성능을 높인 형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존의 시나리오형 챗봇에서 대화형 갱년기 예방 챗봇 어플로 업데이트를 하였고 사용자의 청능 체감 향상을 위해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플로 조금 업데이트하였는데요. 이것들을 살짝 시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기존의 리프리티라는 리소프트 회사에서 거치는 개발한 어플인데 이것을 대화형 챗봇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노트북은 좀 키보드가 안 좋아서 뭔가 좀 복붙하는 형식으로 그래도 진행하는 것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지금 통신되는 그런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챗GPT와 그리고 전문적인 DB에 저장된 사전 지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여서 전문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질문 리스트가 없는데 관련이 없는 그런 질문을 하였을 경우에도 그런 유사도 성능을 거쳐서 유사도가 떨어지는 질문은 조금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 하나만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이번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 최종 개발 단계가 아니라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만 최종 개발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속도는 현저히 빨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답은 나올 거니까 이거는 대화형 나리즈 베이스. 이게 지금 보여주는 데모가 시나리오형이에요, 아니면 대화형이에요? 사실 대화형 챗봇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기존의 대화형 챗봇인 챗GPT API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또 기존의 그런 DB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사전 지식들을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대화형 챗봇인 건 맞습니다. 보통 저도 갱년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갱년기인 사람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감정과 질문이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대화형이 줘야 되는 메리트가 거기서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건 지금 기존에 있던 답을 저 질문에 맞게끔 맵핑된 걸 풀어주는 거 형태 있잖아요. 기존의 시나리오형이 주던 메리트. 근데 대화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대화형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그냥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저렇게 하나의 감정도 섞여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데모에서 파행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시나리오형처럼 보여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사실 제가 기존 구상했던 거는 이걸 좀 실시간적으로 좀 질문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사실 이게 컴퓨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키보드를 이렇게 타이핑하게 되면 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했습니다. 여기 말고 이 팀의 지도 교수였는데요. 이게 지금 아마 저장된 정보를 이 질문에 맞게 갖고 와서 리트리브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답변이 실제 있는 DB에 있는 내용을 조합을 해서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성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 저 말이 어떤 원래 논문에 똑같이 들어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값을 갖고 와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형태라서 생성형이고 아마 그 질문하신 것처럼 뭐 감정을 섞어서 뭔가를 넣어도 그거에 맞게끔 대화를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학생 이야기는 시연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죠. 사실 이렇게 좀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임의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 갱년기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기분이 우울해라고 시작했어요. 먼저 실제로는 저런 걸 알고 싶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기분이 우울해라고 시작해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저의 질문을 이렇게 끌어내는 형태가 제가 알고 있는 대화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 데모를 할 때 이 방식이 옛날에 보던 시나리오 이미 Q&A가 구성되어 있는 답변들의 아웃풋처럼 보여져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기 환경 말고 실제로 경험하셨냐고 여쭙고 싶어요. 갱년기가 많아요. 보면 대화형이 아니죠. 뭘까요? 감정이 우울합니다라고 넣었을 때 감정이 우울한 이유는 어떤 것인데 어떤 식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화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챗GPT 이용할 때 좀 이렇게 단답형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의미를 두면 시나리오형이 거의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것이네요. 사실은 챗봇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감성 대응하는 챗봇은 또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든 챗봇은 그쪽에 지식 서비스 쪽이 좀 더 가까운 챗봇인데 지금
감정이 우울합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예,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우선 센텐스 버트 이용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들은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이용해서 기존의 챗 GPT 플러그인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갱년기에 관련된 내용만 찾을 수 있게 정확하게 답할 수 있게 챗 GPT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센텐스 이제 그 버트 이용해서 유사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질문이 가장 유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각각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없어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챗봇을 쓰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도 쓰게 되면은 보통 액티비티를 만들어 가지고 시나리오형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챗 GPT를 이용해서 플러그인으로 이제 입력값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챗 GPT에서 나오는 값을 모두 다 프린트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정보도 있을 테니까 프롬프트 엔진을 통해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센텐스 버트의 유사도는 어디서 사용되는 거죠? 프롬프트에 사용되는 거야, 아니면 챗 GPT에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챗 GPT 네. 네. 이쪽 멘토이고요. 여기서 센텐스 버튼을 사용한 거는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가장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데이터들이 질문과 이제 답변들이 있는데 가장 유사한 질문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거와 맞는 이제 답변들이 나올 텐데 그 답변들을 함께 이제 챗GPT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답변들을 챗GPT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사도라는 거는 이제 얼만큼 얘가 이제 그 관련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 잠이 많이 오는데 갱년기 증상인가요? 랑 이제 비슷한 질문이 최근에 12시간 이상 잠을 자랑 이제 비슷한 이제 유사한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질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찾아내고 그거와 이제 관련된 답변들을 이제 챗GPT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버트가 사용되는 부분이 기존의 그 기업에서 갖고 있는 DB의 유사한 질문들에 대한 정보를 그 엔드 유저 다른 유저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저장을 했다가 찾아서 다시 질문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따로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왜냐면 챗GPT를 이용하는데 굳이 데이터를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챗GPT로 보내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소프트에서 준 거랑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전문가 그 데이터 크롤링 한 걸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챗GPT는 질문할 때마다 답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챗GPT가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답을 그냥 자기 갖고 있는 DB에서 답을 하는 경우에 당장 제어가 안 돼요. 예, 그렇죠. 그 홀로시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의학 지식만 갖고 또는 리소프트에서 만들어준 데이터 DB에서만 내가 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많은 쓰는 기술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고, 그때 프롬프트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핫해요. 챗GPT 어떻게 쓰느냐, 그 성능에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을 이 친구들이 센텐스 버튼을 가지고 현재 질문에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하면 챗GPT의 대답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인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네요. 예.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버튼을 이용하겠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프롬프트를 조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지금 감정이 우울합니다라고 뭐 사용자들이 이제 입력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챗GPT에 들어가는 인풋은 뭐가 들어가는지를 기존의 이런 DB에 보면은 이렇게 한
질문상과 그리고 그에 따른 뭐 답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정이 우울해요 하면은 거기서 감정이 우울해요와 가장 유사한 질문을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예로 보여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장 쉽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아마 이해를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때 버블 가지고 평가할 때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들이 얼마만큼 유사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우리가 입에 쌓은 거라고 얘기해 주면 더 편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 교수님 말씀처럼 그 위증표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감정이 우울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DB의 센텐스랑 다 비교를 해요. 센텐스 와이즈 비교를 해서 스코어를 매겼을 때 가장 높은 센텐스 나오는 3개 내지 5개를 갖고 프롬프트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뭐 감정 상태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뭐가 선택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DB에서 나오니까 그걸 갖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저렇게 생성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시고 원래